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홍성진 앵커가 오늘부터 또 처음 역할을 맡아서 새롭게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들어봐야겠죠? 네, 월가에는 Money never sleeps, 돈은 잠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저희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이 오전 5시 30분에 시작해서 7시 30분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이혜은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혜은 캐스터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주간 증시입니다. 지난주 3대 지수는 주간 기준 하락하며 새해 첫 주에 이어 2주 연속 내렸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 참석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긴축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하락하던 증시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 상승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다는 인식에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흐름을 보이던 증시는 13일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의 청문회 발언으로 하락 전환했는데요. 비둘기파로 알려진 브레이너드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자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겁니다. 따라서 현지 시각 13일 나스닥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현하며 2.51%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대비 9.7%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14일 3대 지수는 은행들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와 부진한 소매 판매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주 다우지수는 0.88%, S&P 500 지수는 0.36%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8% 하락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지 시각 14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한편 주간 기준으로 보면 0.58%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매파적 행보를 강화할 거란 예상이 이미 달러 인덱스에 선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새해 첫 주 금리 인상 압박에 약세를 보였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주요 반도체주의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간 기준 2.75%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주간 기준 2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며 연준이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며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지난주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출석 이후 해당 우려가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따라서 12일 2970선까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14일 브레이너드의 발언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이 더해지며 다시 292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 1.11%, 코스닥은 2.38%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주간 수급 흐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이 9,798억 원 사들였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547억 그리고 54억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5,878억 원, 기관이 2,833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8,53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상하이 증시는 주간 기준 1.63% 하락했는데요. 중국 내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며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10일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미 연준의 이른 긴축 전망이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14일 중국은 수출 지표가 좋게 나오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현지 시각 10일 성년의 날을 맞아 휴장했는데요. 지난주 니케이 지수는 미 연준의 긴축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움직였습니다. 또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에 긴급 사태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니케이 지수는 1.24% 내렸습니다. 다음은 홍콩 증시입니다. 지난주 홍콩 증시 역시 미국발 긴축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미 금리 인상 경계감에 하락 마감했지만 주간 기준으론 3.79% 올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아시아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 또한 나오기 시작하며 투자자들은 유동성 축소를 우려하기 시작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경우 4분기 국내 총생산이 0.5에서 1%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독일이 경기 침체에 빠질 거란 우려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시죠.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0%, 프랑스 까크 지수는 1.06% 내린 반면 영국의 푸츠 지수는 1.36% 올랐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1.05%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유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유가는 WTI를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며 2개월 만에 최고치로 반등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위기가 원유 생산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했는데요. 이외에도 낙관적인 석유 수요가 전망이 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WTI는 6.23%, 브렌트유는 5.27% 올랐습니다. 끝으로 금입니다. 금 가격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다 현지 시각 13일 하락 전환한 후 14일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자 금 가격이 올랐는데요. 휴장을 앞두고 부분적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금은 주간 기준 1.06%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간 증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강수민 외신캐스터가 주간 특징주 짚어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증시 특징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투자자들은 국채금리 움직임과 기술주 매도세,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발언, 그리고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에너지주들이 일제히 상승했고요. 반면 주간 단위로 유틸리티주와 부동산주, 그리고 일부 소비재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선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이 공개됐었죠. 은행들의 실적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웰스파고가 홀로 3%대 상승했는데 주간 단위로는 6%가 올랐습니다. 또 웰스파고 4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86% 올랐습니다. 반면 JP모건과 시티그룹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에서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JP모건은 금요일장에서는 6%, 또 주간 단위로도 5%가 하락했고요. JP모건의 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4%가 감소했습니다. 인건비 등의 비용 증가로 은행들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는 JP모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4분기 실적을 보고한 S&P 500기업 20개 중 12개, 즉 60%가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시티그룹의 4분기 순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금요일장에서 1%대가 떨어졌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1%대 오름세를 지켜낸 모습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순이익을 공개했지만 영업수익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금요일장 주가가 2% 빠졌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5% 가까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앞서 인건비 상승이 S&P 500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언급했었는데 디즈니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겐하임이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목표가도 205달러에서 165달러로 하향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테마파크의 수요 회복 둔화를 원인으로 꼽았고요. 디즈니 주가는 금요일장에서는 2%대, 또 주간 단위로는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넷플릭스도 살펴봐야겠죠.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 소식에 금요일장 1% 주가가 올랐는데 넷플릭스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구독료를 최대 $2 인상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간 단위로는 3% 가까이 주가가 빠졌고요.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도 살펴볼 텐데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골드만삭스가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중립을 유지했고요. 이번 주에 있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콘텐츠가 구독자 수 증가를 이끌기에는 약하다는 분석입니다. UBS도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우려된다면서 목표가를 720에서 $69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카지노 관련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마카오 정부가 신규 카지노 라이선스 기한을 절반으로 줄이되 라이선스 수는 줄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라이선스 수는 6개로 제한이 될 예정이고요. 해당 소식에 카지노 관련주들이 금요일장에서 급등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금요일장에서만 14%, 또 주간 단위로도 13%가 올랐고요. 윈 리조트는 금요일장과 주간 단위 모두 8%씩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포드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포드 주가가 더 이상 오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RBC는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높게 평가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금요일장 포드는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다가 장 후반에 상승 전환했고요. 일주일간은 3%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은 애플에 대한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루프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있을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평균 판매 단가를 고려했을 때 아이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파이퍼 샌들러도 애플을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애플의 헬스케어와 자동차 시장 진출이 시총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 그리고 그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애플은 0.5% 올랐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번스타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 안경과 혼합 현실 헤드셋 등 메타버스에 필요한 모든 주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주일간 1%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번스타인은 어도비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선정했습니다.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언급했고요. 또 어도비는 주간 단위로 2%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월가 아이비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코엔이 마이크론과 마벨 테크놀로지를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는 평가고요. 마이크론이 일주일간 3%, 마벨이 2%대 상승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퀄컴이 4.5%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나타냈고, 반면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비교적 부진한 흐름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펠로톤의 다소 놀라운 소식입니다. 나스닥 지수 편입 종목이었던 펠로톤이 나스닥 지수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트럭 업체인 올드 도미니언으로 교체가 될 예정이고요. 종목 교체는 1월 24일자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펠로톤 주가는 2021년 한 해 동안 80%가 떨어졌고요. 올해 들어서도 13% 주가가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미노 피자 살펴보겠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도미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성장 확장까지 이끌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고요. 2020년과 21년에 코로나로 받은 수혜가 끝난 후 매출 성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도미노는 금요일장에서는 2% 가까이, 또 주간 단위로는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미국 증시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아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네, 세계 각국의 뉴스를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오늘 준비된 6가지 소식 중에서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례없는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점점 굳게 닫히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10개월 사이 최대 감소폭이고요. 0.1% 감소할 것이라는 다우의 추정치에 비해서도 한참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2.3% 줄어 작년 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고 0.3%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치는 예전역에 하회했습니다. 또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11월 소매 판매 역시 0.3% 증가해서 0.2%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전체 13개 소매 분야 중 10개 분야가 지난달에 매출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요. 비점포 소매업체는 8.7%, 가구 판매는 5.5%, 스포츠용품과 서점 및 음악 관련해서는 4.3%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한 해 연간 41.3% 급등의 1위의 자리를 지켜왔던 레스토랑과 바는 0.8% 감소세로 전환했고요. 41% 올라 2위였던 주유소도 연료비가 하락하면서 0.7% 떨어졌습니다. 연말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 12월마저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든 건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0.5% 상승해 전년 대비 7% 올랐고요. 소비자 생산지수인 PPI 역시 0.2% 상승해 전년 대비 9.7% 올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과 물류 대란이 빚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예년보다 일찍 움직인 것도 12월 소매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 달인 11월에는 연말 휴가철을 앞두고 조기 지출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소매 판매가 0.3%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체가 지난 11월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하면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12월 보고가 오미크론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첫 지표라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의 주된 이유이기도 했던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다양한 사회 경제적 결과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플레이션 속에서 웃는 기업은 바로 은행인데요. 금리를 인상하면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수혜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JP모간과 시티그룹을 포함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일제히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줄 듯합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노동시장에서의 구인난이 더해져 가파른 임금 인상까지 불러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 더 저하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어서 해당사들의 주가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JP모간이 발표한 지난 4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총 매출은 예상치였던 299억 달러보다 높은 303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였던 3.01달러를 웃도는 3.33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순이익이 14%나 감소한 104억 달러에 그쳤고 임금 상승이 자사의 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그들의 분석이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제레미 바눔 CFO는 수수료나 투자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임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은 둔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시티그룹의 상황도 JP모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총 매출은 예상치였던 167억 5천만 달러보다 높은 17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였던 1.38달러를 웃도는 1.46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 26%나 급감한 32억 달러에 그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는 임금 상승은 은행을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을 주고는 있지만 직원들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보수를 유지하겠다. 이 CEO라면 사원들의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고 징징대기보다는 나아갈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새해를 맞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가와 관련해서 향후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전 세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잘 견디면서 그 여파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가는 지난 10월 이후 가장 긴 주간인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자산관리은행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로 파워스는 대중들이 오미크론의 타격이 약화되고 경제가 점차 재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시장이 한결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원유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비축유 방출로 인해 작년 말에 입었던 손실의 대부분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또 오미크론도 빠르게 확산되는 듯 했지만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 덕분에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공포감을 생각보다는 줄여가고 있습니다. 힌두스탄 석유회사의 무케시 쿠마르 수라나 회장은 인도의 원유 수요는 난관을 잘 이겨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고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역시 이번 주 초 세계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원유에 부족했던 공급이 점차 정상화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디젤 가격도 강세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거래자들 역시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과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계획했던 월별 생산량 증가를 완전히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도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이동을 제한하는 부분적 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앞다퉈서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사무실을 지으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구글이 무려 10억 달러를 투자해 런던의 건물 인수에 나섰는데요. 현재 영국 본사의 공사가 완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구글은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자일스 빌딩을 모두 인수해 신규 사옥을 짓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구글의 영국 및 아일랜드 부사장 겸 전무이사인 로난 해리스는 이번 개발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게 되면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면 협업과 연결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투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글은 현재 영국에서 6,4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요. 지난해 거의 700명을 더 채용한 것에 이어서 현재 165명가량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앞으로도 영국에 거의 10,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또 구글은 토트넘 코트로드 인근 빌딩 역시 매입해 추가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킹스크로스 기차역 뒤에 있는 부지에 위치한 새로운 사무실은 아직 공사가 한창입니다. 25m 규모의 수영장과 런던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대형 스포츠홀이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될 텐데요. 하지만 완공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구글은 2016년까지 이 건물에 입주하기로 했지만 현재 거의 10년째 지연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2023년이나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알파벳 소유의 딥마인드 AI 연구소도 동일한 목적의 사무실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도 완성은 지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애플, 메타, 트위터, 아마존도 최근 몇 년 동안 런던의 건물들을 발빠르게 인수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영국이 미국 기술 기업의 가장 큰 전초기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가능성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다시 한번 트위터의 발언을 통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도지코인의 가격에 불을 지핀 건데요. 현지 시간 14일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도지코인으로 테슬라의 상품을 살 수 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즉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용 전기자전거인 사이버 쿼드4 키즈를 도지코인 12,020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로 일부 상품의 결제를 허용했는데요. 이 전기차는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후 급락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도지코인 나홀로 즉각 반등에 나섰습니다. 곧바로 도지코인의 시세는 20%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해당 시기에 도지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5.21%가량 올랐습니다. 또 이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약 29%가량 오른 가격입니다. 도지코인은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채택된 밈코인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한낱 동전주로 취급되던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강력한 지지 속에 지난해 4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을 이용해 테슬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릅니다. 일단 사용자는 디지털 화폐를 테슬라로 전송하기 위해 도지코인 지갑이 필요하고요. 이 금액이 초과돼 지불된 경우에는 원래의 지불 방식으로는 환불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도지코인 네트워크가 지불을 확인하는 데는 최대 6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도지코인으로 결제한 주문은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니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최근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의 한 로펌은 자신의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고객에게 황당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와 업무 계약을 한 로펌에 자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과거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를 해고하라고 통보했다가 거절당한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수많은 소송에서 업무 계약을 맺고 자사를 대리해온 로펌 쿨리에 전화를 걸어 소속 변호사 한 명을 해고하지 않으면 일감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측이 지목한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출신으로 로펌으로 직장을 옮긴 이후에는 테슬라와 관련된 업무에 단 한 번도 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SEC 재직 당시인 2018년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시물을 올려 증시에 영향을 주었던 사안에 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SEC는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 즉 증권 사기죄로 머스크를 고소했는데요. 이로 인해 머스크와 테슬라는 각각 2천만 달러씩 벌금을 내고 머스크가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 마무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머스크는 특정 사안에 대한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하기 전에 회사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데 동의해야만 했습니다. 로펌 쿨리 측은 테슬라의 해고 요구를 즉시 거절했는데요. 테슬라는 자사의 소송 관련 업무에서 쿨리 대신 다른 로펌으로 교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도 쿨리와의 업무 계약을 중단하고자 나섰습니다. 이번 사안에 관련해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아직 별다른 언급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번 쿨리 사건이 테슬라가 규제 당국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규제 당국에 소속된 개인에게까지 사적인 분노를 표출했다는 데서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소매 판매 지표부터 인플레이션, 국제유가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자세히 준비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도 살펴봐야 되겠죠. 전가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1월 25일과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일주일 앞둔 시기입니다. 따라서 연준 당국자들의 공개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인데요. 또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많이 없어서 시장을 움직일 재료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관심 당분간 오롯이 실적에 집중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니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는 쉬어갑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1월 세 번째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18일 화요일에는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전미주택건설협회의 주택시장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협회는 올해 여전히 공급 측면에서 주택 재고 부족이 관건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더라도 판매자들에게는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2월 84를 기록했던 주택시장지수 4개월 연속 개선세 보였는데요. 1월 주택시장지수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날은 또 굵직한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찰스 슈와브, 또 뉴욕 멜론은행과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요일에도 은행들의 실적 발표는 이어지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US 뱅크오프 같은 대형 은행, 또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금융주가 실적을 내놓겠습니다. 이어서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 또 다국적 생활용품 판매업체 프록터앤드갬블, 그리고 건강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까지 지난 실적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일 목요일 발표되는 경제지표로는 1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있고요. 또 1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앞서 지난해 10월 전망 때는 4분기에 콘텐츠 비용이 늘어서 마진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고 최근엔 미국과 캐나다에서 1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보험회사 트래블러스, 철도회사 유니언 퍼시픽과 화물 운송기업 CSX,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 에너지 기술기업 베이커 휴즈와 금융사 노던 트러스트, 마지막으로 페인트 회사 PPG 인더스트리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12월 경기 선행지수가 나오고요. 석유 유전사업체 슐럼버거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회사 LI 파이낸셜 실적까지 짚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실적들 중에서 무엇을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꼽힙니다. 우선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작년 마지막 달 동안 연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7%나 올랐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CNBC에서는 기술주보다는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들의 이익 성장세가 더 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재주, 산업주, 그리고 임의 소비재 부문의 실적 성장이 기술주보다 잘 나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1분기 가이던스가 조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업마다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기업들 실적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은행주 실적은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골드만삭스 역시 매출은 예상을 상회하고 EPS는 예상에 못 미치는 엇갈린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합병이나 개인 대출 증가에는 수혜를 받겠지만 자산 투자 감소로 자산 관리 부문의 성장은 부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실적의 핵심은 구독자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고 구독을 해야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 속에서 콘텐츠가 쌓이면 쌓일수록 회사의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경영자는 예측인 구독자 850만 명 증가를 기준으로 실적 결과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19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프록터앤드갬블은 팬데믹으로 가정용품의 수요가 늘어나 2020년과 21년 수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영진들은 올해에도 2에서 4%대 수익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관건은 인력난과 인플레이션에 따라 운영 비용 또한 증가하면서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망치가 오미크론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연간 가이던스가 수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주는 여행 제한으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어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8분기 연속 손실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0년 최저치보다는 크게 나아진 수치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번 분기에는 땡스기빙 연휴 기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주요 일정들과 실적 미리 봤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은 오늘부터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